찰스 웹스터 리드비터의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의 예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의 신지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예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187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23세에 신지학협회에 가입하여 블라바츠키 애니, 베산트 등과 함께 활동하며 신지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리드비터는 영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는데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류의 진화와 영적인 발전. 리드비터는 인류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영적인 차원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영적인 발전을 통해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 리드비터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등장을 예견했으며 이러한 기술이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전쟁과 갈등의 종식. 리드비터는 인류가 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영적인 발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으로 종교나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직관이나 영감 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종종 신비로운 분위기와 함께 전달됩니다.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의 예언은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했는데 이때 직관이나 영감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과 논리적인 추론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또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나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영적인 발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한 영국의 신지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는 다가오는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예언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가 예언한 몇 가지 주요한 미래 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적인 개화. 리드비터는 다가오는 시대에 인류가 영적인 개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자각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세상은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워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과학과 기술의 발전. 리드비터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발전이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3. 새로운 경제 모델. 리드비터는 기존의 경제 모델이 변화하고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공유 경제, 협력 경제, 분산형 경제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기업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 환경 문제의 해결. 리드비터는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 강조될 것이며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리드비터의 예언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일치합니다. 그의 예언은 미래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극합니다.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는 영적인 진화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며 우리의 내면에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히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적인 진화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인 차원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지구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리드비터는 인간의 영적인 진화가 4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잠재력의 단계로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전의 단계로 인간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의 단계로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통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초월의 단계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화에 대한 리드비터의 관점은 현대 뉴에이지 운동과 영적인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내면의 성장과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는 다양한 예언을 남겼으며 일부는 이미 실현되었고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예언들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인류의 영적 진화와 평화로운 미래. 리드비터는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류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존재하며 기후 변화와 같은 위협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면서 인류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2.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황금 시대의 도래. 리드비터는 20세기 말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같은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위의 예언들은 리드비터의 통찰력과 직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의 실현 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의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종교,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인류의 영적 진화와 평화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황금 시대의 도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리드비터의 예언을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나 판타지로 간주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진지한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의 예언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각자의 해석과 믿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의 예언은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예언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리드비터는 자신의 예언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예언이 실제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여부는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리드비터의 예언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백인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과 유색인종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고려할 때 리드비터의 예언을 평가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의 예언을 단순히 믿거나 거부하는 것보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의 예언은 현대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과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예언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서구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리드비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그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 우주 탐사의 발전 등은 리드비터가 예언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드비터의 예언은 인간의 잠재력과 의식의 확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인간이 영적인 발전을 통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현대 뉴에이지 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라는 영국의 예언가가 남긴 예언 중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인류 멸망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디 제이콥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선교사이자 목사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론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관계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디 제이콥스, 그녀의 한국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시기 전 그녀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예언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놀라운 정확성을 보이며 특히 한국에 대한 예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독일의 통일이나 미국 경제의 부활 등 많은 예언들을 하셨던 유명한 예언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럼 신디 제이콥스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녀가 체험한 영적 체험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951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 신앙인으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자랐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신디가 어릴 때부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신디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며 자라나게 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청소년 시절에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12살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고 그녀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훗날 성인이 되어서 시작한 예언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사명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신학을 다니게 되면서 점차 능력 있는 사역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신디 제이콥스는 신학을 공부하며 예언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특히 그녀는 성경과 예언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놀라운 정확성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여러 차례의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경험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예언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또한 신디 제이콥스는 여러 차례의 기적적인 치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에게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하는 기도 중에 환자의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체험을 했고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치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환자를 치유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질병인 자궁질환도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심각한 자궁질환을 앓고 있었고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신디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믿고 자신의 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구했고 결국 수술 없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신앙과 예언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신디 제이콥스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여러 차례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놀라운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당시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예언은 그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몇 년 후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예언 능력이 있는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앞으로 영적, 물질적으로 큰 부흥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와 통일을 예언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을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예고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녀의 예언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녀가 한국에 대한 어떤 예언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대해 예언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국의 통일과 변화.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2. 한국의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자 그 숨결이 바람이 되어 중국까지 날아가고 곧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에 그 바람이 뒤덮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전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북한의 변화. 앞으로 북한이 급속도로 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 후 한국은 통일될 것입니다. 5. 한국의 경제적 부흥.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디 제이콥스의 한국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희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예언 외에도 그녀가 했던 예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독일 통일. 신디 제이콥스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독일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 미국의 정치적 변화. 신디 제이콥스는 특정 대통령의 당선이나 정치적 사건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으며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3. 자연재해. 그녀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4. 경제적 변화. 신디 제이콥스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에서 빗나간 예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북한의 김정은 회귀 예언. 신디 제이콥스는 2018년에 북한의 김정은이 회귀하지 않으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예언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2. 미국의 정치적 변화. 그녀는 특정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일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선거 결과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예언이 빗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3. 자연재해. 신디 제이콥스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예언했지만 예언한 시기와 규모가 실제 발생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을 예언했지만 정확한 시기와 피해 규모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특정 해에 미국에서 큰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해에는 예언한 규모의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디 제이콥스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통일과 변화. 신디 제이콥스는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한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들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그 결과로 한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한국의 영적 부흥. 그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경제적 부흥.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4. 북한의 변화. 그녀는 북한이 급속도로 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들어 문을 열고 그 후 한국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 미국의 영적 부흥.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에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 유럽의 변화. 그녀는 유럽에서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의 갈등과 재편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 중동의 평화. 신디 제이콥스는 중동 지역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8. 자연재해. 그녀는 특정 지역에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해안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9. 기술 혁신.
신디 제이콥스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기술 혁신이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일본 침몰이 시작되는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침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본 침몰에 대한 다양한 예언가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감이 가는 주요 예언가 3분의 예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가로 일본인 여성 만화가이자 예언가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요시우리 타츠키로의 예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츠키의 만화 내가 본 미래는 예언적인 요소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에 출판된 이 만화는 타츠키가 꿈을 통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비전과 예언을 모은 것입니다. 이 비전들은 자연재해부터 사회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규모 화산 폭발에 대한 것입니다. 타츠키의 비전에 따르면 이 거대한 화산 폭발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 특히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화는 이 폭발이 매우 강력하여 일련의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일본 해안의 큰 부분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타츠키의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의 자연재해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인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타츠키의 예언은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 예언이 특히 섬뜩한 이유는 타츠키가 화산 폭발 이후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만화는 즉각적인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그려냅니다. 해안선의 침몰은 대규모 인명 손실, 인구 이동, 일본 지리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일본과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츠키의 작품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힘과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화는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와 인식을 강조하며 독자들이 자연재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예언은 또한 인간과 자연의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문화적 논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일본은 문학과 예술에서 종종 자연의 힘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타츠키의 작품은 이러한 전통에 맞춰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츠키의 내가 본 미래는 일본에 닥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재난에 대한 섬뜩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2025년 7월에 일어날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쓰나미, 일본 해안선의 침몰에 대한 예언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만화는 허구의 작품이지만 자연재해의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에서 그 메시지는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예언이 실현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츠키의 작품은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 인간 문명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타츠키의 예언들을 정리하면서 타츠키에 대한 일본 침몰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츠키는 꿈을 통해 다양한 예언을 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일치한다고 주장됩니다. 1976년 11월 24일 타츠키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병으로 사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는 1991년 11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1982년 4월 25일 일본 록 가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986년 11월 28일 프레디 머큐리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를 보는 꿈을 꿨습니다. 이는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후의 상황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라는 문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995년 1월 2일 15일 후나 15년 후에 거칠고 금이 간 대지라는 꿈을 꿨습니다.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99년 7월 만화 내가 본 미래 출간. 이 만화에는 2011년 3월에 대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타츠키는 미지의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에 정점을 찍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치한다고 해석됩니다.
2025년 7월 타츠키는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해안이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우리나라의 타너 스님의 예언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일본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극이동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북극 빙하의 해빙과 극이동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로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러한 빙하 해빙이 단순한 해수면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는 극이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극이동은 지구의 균형을 크게 흔들어 대규모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침몰하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긴다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경고입니다. 스님의 예언은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파국적인 미래를 경고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 타너 스님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는 것은 단순히 북극 지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극이동과 같은 지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그리고 인간 활동이 이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너 스님의 예언은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극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극이동과 그로 인한 일본의 침몰이라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일본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제 채널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일본의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입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2024년 이후 5년 이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의 근거에 이 같은 예언을 했으며 이는 일본의 지진 대비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필리핀의 판, 유라시아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크고 작은 지진을 겪어왔으며 그중 일부는 해일이나 화산 폭발을 동반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일본 국민들에게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니사부로의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지진에 의해 일본 열도가 침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일본이 현재 위치한 지각판의 활동성과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처한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특히 일본이 지속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재난 대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일본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경각심과 준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건축 기준과 재난 대피 훈련, 긴급 구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계속해서 점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을 근거로 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5년 이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의 예언은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직면한 지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진 대비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고 알찬 미스테리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칼갈이 예언가 사도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중국의 칼갈이 예언가인 사도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인 즉 칼갈이 예언가로 잘 알려진 이들의 활동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부족하지만 이들은 주로 중국의 전통 농업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칼이나 낫 등을 비롯한 농기구들이 목이 쓸거나 고장이 날 경우 그것들을 수리해주고 보상을 받는 칼갈이들은 어느 나라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칼갈이들은 조금 특이한 것은 그들은 칼이나 연장을 수리하고서 그 품삯을 곧바로 받지 않고 그들이 예언을 던진 후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품삯을 받는 특이한 행동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칼갈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도인은 절대 아니었지만 아주 간혹 불시에 나타났다가 예언만 남겨두고 사라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중국의 농업 사회가 형성된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의 농업 사회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칼갈이와 같은 직업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도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히 기록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활동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인들의 놀라운 예언 활동과 더불어 그들이 했던 예언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인 또는 칼갈이 예언가는 중국의 민간 전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칼을 갈면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인들은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조언을 주는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예언은 종종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예언을 믿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불운에서 해방을 얻게 되지만 사도인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커다란 화를 당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와 예언은 중국의 민속 문화와 전설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가들은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며 그들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들이 사도인을 만나 예언을 들었던 체험담 중 몇 가지를 날짜와 함께 소개합니다. 1. 청나라 시기 1878년 장소 절강성 봉화현. 내용: 사도인이 칼을 팔면서 쌀 한 대에 80문인데 나중에 18문이 될 때 돌아와서 돈을 받겠다고 예언했습니다. 18년 후 쌀값이 실제로 18문으로 떨어졌고 사도인들이 다시 나타나 돈을 받았습니다. 2. 중화민국 시기 1975년 장소 대만. 내용: 사도인이 등소평과 미국 대통령이 만난 후에 다시 와서 돈을 받겠다고 예언했습니다. 1979년 등소평이 실제로 미국 대통령 카터를 만났고 사도인은 다시 나타나 돈을 받았습니다. 3. 중공개혁 개방 시기 1990년 무렵 장소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만두가 땅에 떨어져도
개조차 먹지 않을 때 다시 와서 수금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2000년 무렵 개들이 만두를 먹지 않게 되자 사도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4. 중화민국 시기 1936년 장소 산동성의 한 마을. 내용: 한 사도인이 농부의 칼을 갈아주며 내년에는 큰 가뭄이 올 것이니 물을 절약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37년에 실제로 큰 가뭄이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농부들은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중공개혁 개방 시기 1985년 장소 사천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병충해가 발생할 것이니 농작물에 주의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86년에 병충해가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농부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6. 청나라 시기 1890년 장소 하남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홍수가 날 것이니 높은 곳으로 이주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891년에 실제로 홍수가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7. 중화민국 시기 1942년 장소 광동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전염병이 돌 것이니 위생에 주의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43년에 전염병이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8. 중공 초기 1950년 장소 북경 근교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피난 준비를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51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9. 중공개혁 개방 시기 1980년 장소 상해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할 것이니 투자 준비를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81년에 중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10. 중공현대 2005년 장소 광서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큰 태풍이 올 것이니 대비하라고 예언했습니다. 2006년에 큰 태풍이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실제했다는 예언 체험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도인들의 예언은 중국 민간 전설에서 매우 신비롭고 정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인들의 예언 중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몰락. 2022년에 한 사도인이 2023년에 중국 공산당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빗나간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사도인을 가장한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는 소문도 있고, 더 나아가 이 예언을 처음 공개한 사람의 관심 끌기였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2. 2024년 여름의 눈. 2021년에 한 사도인이 2024년 8월에 큰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여름 막바지로 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가을의 문턱을 넘는 입추를 훨씬 넘긴 지금은 초가을이라 해야 맞을 것이니 틀린 예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기술 전쟁. 사도인들은 미래의 병사들이 아닌 기술을 이용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사이버 전쟁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쟁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면 쉽게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이처럼 사도인들의 예언 중 빗나간 예언들도 조금 있는 듯하여 몇 가지를 연도별로 정리해뒀습니다. 1. 2000년. 1999년에 한 사도인이 2000년에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한 사도인이 2012년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특별히 큰 자연재해는 없었습니다. 2020년 2019년에 한 사도인이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으나 전면적인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한 사도인이 2023년에 중국 공산당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칼갈이 예언가인 사도인에 대한 미스테리를 알아보았는데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미래.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는 예언과 그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예언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예언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5년은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높은 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도참서인 격암유럽과 정유결 등의 예언서에서는 2025년에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NIC에서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 보고서에서도 2025년쯤 남북한이 단일국가나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통일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한 간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통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회담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한반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된다면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면서 한반도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거나 통일을 예언했던 이들의 리스트를 준비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격암유럽과 정유결. 격암유럽과 정유결은 조선시대의 토참서로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암유럽에서는 청룡이 나타나고 백호가 사라지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 김일부. 김일부는 조선 말기의 예언가로 그의 저서 정역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6.6, 7.7에 해방되고 3.3, 4.4에 통일된다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6.6은 일제강점기 36년을, 7.7은 해방일을 의미하며 3.3과 4.4는 통일 시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타너스님. 타너스님은 20세기의 불교 예언가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올 때에는 캄캄한 전체주의가 한반도를 100일간 엄습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남겼습니다. 4.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2008년에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5년쯤 남북한이 단일국가나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도 통일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5. 하이디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는 영국의 신학박사이자 예언사역자로 북한의 해방과 한국의 영적 강국화를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6. 샴볼츠. 샴볼츠는 미국의 예언사역자로 천사의 방문을 통해 북한의 미래를 예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한의 경제에 영을 주실 계획이며 많은 나라가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 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7. 조지 아담스키. 조지 아담스키는 미국의 UFO 연구가이자 예언가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외계인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라고 합니다. 8. 몰래 접근하는 늑대. 몰래 접근하는 늑대는 아파치족 주수사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9.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의 예언가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트랜스 상태에서 얻은 정보라고 합니다. 10.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예언가로 그의 예언서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해왔으며 그들의 예언은 시대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세계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도 마저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고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주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입니다. 1.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통일 한국은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선진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되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후 안정된 정치적 환경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2. 인프라 개발과 일자리 창출.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통일 한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SOC의 확충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자원 활용과 산업 발전.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자원 기반 산업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광업, 농업, 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다변화와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인구 증가와 시장 확대. 통일 한국은 약 7,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게 되어 내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확대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5. 국제 경제적 영향력 강화.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유라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통일 비용과 경제적 편익. 물론 통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인프라 개발, 경제 통합, 사회적 통합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통일 한국은 남북한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미스테리를 준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외계인 접촉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과의 접촉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은 여러 출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나사의 발표입니다. 나사는 최근 몇 년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해왔으며 2024년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나사는 2024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나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는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유로파와 같은 목성의 위성에서는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나사는 외계로부터 신호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몇 가지 흥미로운 신호를 포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우주 잡음이 아니라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신호를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새로운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나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먼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9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K2-18b라는 행성에서 황화디메틸DMS이라는 물질을 감지했는데, 이 물질은 지구에서는 생명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또한 나사는 UFO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나사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첫 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약 8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외에도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와 같이 나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지만 2024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과의 접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외계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되면 우리는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과학기술,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지식과 이해를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계인과의 접촉은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얻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기술을 배워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우주 탐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인과의 접촉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 박사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주로 외계 생명체가 인류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킹 박사의 경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외계인 접촉의 위험성 경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0년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스티븐 호킹의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지만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략하거나 식민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6세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원주민들에게 가한 행위를 예로 들며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할 경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진화된 외계 생명체는 새로운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유목민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호킹 박사는 우주에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미생물 형태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매우 진화된 지적 생명체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에 대한 우려.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가 인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자원이 고갈된 행성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해 지구를 침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인류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계의 반응. 호킹 박사의 경고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라디오와 TV 전파를 우주로 송출해왔기 때문에 만약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미 지구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명이 지구를 침략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경고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그들과의 접촉, 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예언했던 예언가들에 대하여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계인과의 조우를 예언한 몇몇 유명한 예언가들을 연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에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암시하는 여러 구절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외계인의 방문을 예언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2. 바바 방가. 바바 방가는 2221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끔찍한 조우를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것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예언 중 일부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래 인류가 외계 문명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진 딕슨. 진 딕슨은 1960년대에 외계인과의 접촉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여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데이비드 아이크. 데이비드 아이크는 현대 예언가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 있으며 인류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언가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활동했지만 모두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와 사건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나사의 UFO 연구팀. 나사는 최근 몇 년간 UFO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나사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첫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약 8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미 국방부의 UFO 보고서. 미 국방부는 2021년 UFO 관측 결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4년 이후 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144건의 이상 현상 중 1건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3. 세티 프로그램. 세티 프로그램은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몇 가지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4.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나사의 과학자 실바노 피 콜롬바노 교수는 외계인은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외계 생명체가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UFO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 시도.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전파망 원경을 사용해 인간의 형체, DNA 구조 등의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해트크릭에 있는 전파망 원경이나 중국 구이 저우성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망 원경을 사용해 외계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 미 국방부의 UFO 영상 공개. 미 국방부는 2020년 UFO 영상 3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군용기가 촬영한 것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확인 물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7.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준비.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8.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논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발달한 외계인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시도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영매사 앨리스 베일리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880년 6월 16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생 이름은 앨리스 러트로브 베이트먼으로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외롭게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앨리스는 성공의 가정에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나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과 상류층의 안락함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앨리스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해 불행했고 5세, 11세, 그리고 15세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15세 때 그녀는 유럽식 의복을 입고 터번을 쓴 키 큰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에게 자제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 그를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가 스승쿠트 후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7년 앨리스는 기독교 청년회와 YMCA와 영국군과 연관된 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인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첫 남편 월터 에번스를 만났고 그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남편의 학대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에 정식으로 이혼한 후 앨리스는 3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1915년 앨리스는 신지학협회와 헬레나 페트로프나 블라바츠키의 저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지학협회에 입회하여 빠르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앨리스는
협회지 더 메신저의 편집자가 되었고 크로토나 책임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대 지혜의 스승들로 불리는 깨우친 현자들의 친선 단체와 함께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19년부터 1949년까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녀의 저서들은 영성이 태양계와 명상, 치유, 영성 심리학, 국가의 운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티베트인으로 시작하는 이름 혹은 DK라는 첫 철자로 불리는 드왈쿨로 알려진 지혜의 스승에게 정신감흥적으로 지시를 받는 식으로 대다수의 저서를 기술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주제들에 대해 저술했지만 그녀의 저서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및 다른 정통파 종교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종교의 형태와는 다른 통합된 사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물병자리의 시대의 개념을 수반하는 전 세계의 종교 정신을 포함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49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기까지 많은 예언들을 남겼는데 그녀의 예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의 예언은 주로 세계적인 사건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예언하였으며 이러한 예언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21세기 초에 대규모 지진과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지구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인류의 도덕적 가치가 하락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일리는 뉴에이지 운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뉴에이지 운동은 기존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과 영적 사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베일리의 예언과 가르침은 이 운동의 발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기존의 종교적 교리와는 다른 새로운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인간의 잠재력과 영적 각성에 대한 강조는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으며 이것이 베일리의 예언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뉴에이지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일리의 예언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그녀의 책과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독자와 청중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이름은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일리는 인류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전환기는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지구 차원의 변화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축이 이동하거나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 역시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일리는 이러한 대전환이 인류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종교의 통합과 영적 리더십의 부상. 베일리는 미래에는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갈등, 그리고 인류의 영적 갈증을 들었습니다. 통합된 종교에서는 기존의 교리와 전통보다는 인간의 내면과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녀는 영적 리더십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일부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언급했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질병과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여 제조업과 건축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의 탐사와 발견이 계속될 것이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지구 내부의 구조와 존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신 문명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인류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인간의 의식이 크게 확장되어 우주와 연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기존의 종교와 철학이 통합되어 새로운 영적 가르침이 등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게 되며 서로 협력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시대에 세계적으로 평화와 조화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전쟁과 갈등이 줄어들고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인종, 종교, 문화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베일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그녀의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비아 브라운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실비아 브라운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실비아 브라운을 아시나요? 그녀는 놀라운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유명한 예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녀의 몇 가지 놀라운 예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 소개. 실비아 브라운은 미국의 영매이자 작가로 수많은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주로 TV 프로그램과 책을 통해 자신의 예언을 발표했으며 그 중 일부는 매우 놀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예언 중 하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1963년에 일어난 이 사건 이후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부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다른 예언으로는 9.11 테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브라운은 2001년에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테러 공격으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라운의 예언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만 일부는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예언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적 관심을 끈 대표적인 예언들.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 중 대중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마도 화성 소년 보리스카에 관한 예언일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년의 인터뷰에서 브라운은 러시아의 화성인
후회라고 주장하는 보리스카라는 소년의 말을 인용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취소 예언. 브라운은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예언. 브라운은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동반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운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시기 등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사건에 대한 명중 예언. 실비아 브라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매사로서 수많은 예언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일치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예언. 브라운은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실제로 같은 해 11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되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예언. 브라운은 1997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8월 31일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9.11 테러 예언. 브라운은 2001년에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실제로 9월 11일에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두 가지 주요 테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 무너졌고 워싱턴 DC의 펜타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같은 날에 일어났고 9.11 테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실비아 브라운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해결 사건에 대한 예언과 결과. 실비아 브라운은 경찰과 FBI를 도와 미해결 사건의 해결책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4년 보스턴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브라운은 범인의 이름과 생김새를 묘사하며 강도가 보석상을 턴 후 해외로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1975년 런던에서 범인이 체포되어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1981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브라운은 피해자의 이름과 살해 방법, 범인의 외모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후 용의자가 체포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렇듯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브라운의 예언들은 많은 경찰과 FBI 요원들에게 신뢰를 주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에 대한 예측. 실비아 브라운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브라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 브라운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동시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 탐사의 확대. 브라운은 인류가 화성을 비롯한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우주 탐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의 이러한 예측들은 당시에는 상상력으로만 여겨졌지만 현재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 추세를 보면 그녀의 선견지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 변화에 관한 예언. 브라운은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인관계의 변화. 브라운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대인관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과 우울증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 브라운은
결혼 제도가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종교의 변화. 브라운은 기존 종교들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신흥 종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영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예언들은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의 신뢰도와 비판적 시각 분석.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들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그 신뢰도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예언이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예언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녀의 예언이 대부분 미래의 특정 날짜나 시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언들이 일정 부분 현실과 일치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예언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비아 브라운과 현대 예언의 의미 탐구.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 예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예언이 종교나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언의 지위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처럼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연관되어 보이는 예언들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운명이 존재한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예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녀가 말한 예언들이 모두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디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존 D라는 역사 속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도 신비롭고 놀라운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존 D라는 예언가를 아시나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점성술사로 그의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 D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 D는 1527년 7월 13일에 타워와드, 시티 오브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랜드 D, 어머니는 조안나 와일드였습니다. 그의 성디는 웨일스어로 검다라는 뜻인 두에서 왔습니다. 존 D는 유년 시절에 첼름스퍼드의 교회 부속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과학과 마법의 경계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존 D는 16세기에 활동한 잉글랜드의 수학자 겸 연금술사, 점성술사입니다. 그는 헤르메스주의를 추종한 오컬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고문으로 활약하며 여왕을 위해 점을 치거나 첩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 식민지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활동은 과학과 마법의 경계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왕실의 점성술사이자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의 신비주의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존 D는 연금술, 카발라, 마법 등 다양한 신비주의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으며 그의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실현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는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의 패배를 예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 D의 예언들 중 일부는 여느 예언가들처럼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 경력은 1582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럽 여행 중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 한 신비주의 서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예언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예언 도구는 점성술이었습니다.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타로 카드, 룬 문자, 연금술 등 다양한 신비주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존 디는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기 위해 암호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너키언이라고 불리며 그의 예언집인 더 북 어브 이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그의 천재적인 마인드와 함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예언들을 단순히 수학적 계산이나 심리적 투사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영국 내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도 미리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의 예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예언들 중 일부는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그의 예언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1583년에 그는 여왕이 1590년대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여왕은 1603년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588년에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역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7세기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간의 정치적 갈등과 국내 충돌을 다루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잉글랜드의 정치적 구조와 국가의 군주와 의회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전은 세 번의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내전 1642년, 1646년 찰스 1세의 지지자들과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2. 두 번째 내전 1648년, 1649년 찰스 1세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3. 세 번째 내전 1649년, 1651년 찰스 2세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전은 1651년 9월 3일의 우스터 전투로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찰스 2세는 추방되었습니다. 이 내전은 영국 정치에서 의회가 군주에 대항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이후 1688년에 일어난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알려졌는데 존 디가 이 내전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미래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들은 역사적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통찰력과 예지력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암호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수학, 천문학, 점성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암호화된 언어와 복잡한 상징 체계를 사용하여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 상징은 그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학적 계산, 천문학적 관찰, 점성술적 해석 등을 통해 그의 예언을 해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대의 암호학자와 역사가들은 그의 암호화 상징을 연구하며 그의 예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당대의 군주들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왕권 강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지식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그의 예언은 영국의 정치와 외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녀의 통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예언은 종교계와 과학계 모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그의 예언을 악마와의 거래로 간주하며 비난했고 과학자들은 그의 점성술적 예측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평가 속에서도 그의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에 대해서는 현대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기록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간주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의 예언들을 사기나 환상으로 일축합니다. 그의 예언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은 주로 그의 기록들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일기와 편지들이 조작되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의 기억력이나 상상력이 그의 기록들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의 예언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영감과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키며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탐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신과 초자연적인 믿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디의 예언들은 과학과 미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불안을 반영하며 과학적 방법론과 미신적 사고방식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점성술과 마법 이론은 당시의 지식과 신념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존 디의 말년은 모트레이크 자택에서 치과하였고 그의 딸 캐서린이 존 디가 사망할 때까지 돌봤습니다. 존 디는 1608년 말 또는 1609년 초에 향년 81세로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 기록이 분실되어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렵고 묘비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존 디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오늘날에는 잊혀진 존재이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남긴 예언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며 처음 접하게 된 예언가입니다. 함께 윌리엄 릴리의 놀라운 예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17세기 영국의 점성술사로서 그의 예언력과 점성술 기술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1602년 5월 1일에 인근 스리슬리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천문학과 점성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자기 학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교육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예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예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천문학 지식과 점성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초기 예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644년에 영국 내전의 결과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영국 내전은 왕정과 의회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인 혼란과 국가적인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릴리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1666년 런던 대화재입니다. 그는 1666년에 런던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매우 놀라운 예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4일 동안 런던에 걸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많은 건물과 집들을 비롯 수많은 도시의 관계시설까지 모두 파괴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던 커다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윌리엄 릴리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의 예언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면 그의 예언은 대체로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644년에 예언한 영국 내전과 1666년 런던 대화재는 두루 알려진 사건으로서 그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예언 성공 사례들은 윌리엄 릴리의 점성술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에는 점성술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점성술에 대하여 좀 더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어 자료를 검색하였는데 읽어도 이해는 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이란 중세시대의 이슬람 문화에서 점성술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랍 지역에서는 천체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일부와 사막 지역의 거주자들은 종종 밤에 이동할 때 별자리를 길잡이로 사용했습니다. 이슬람교의 도래 이후 무슬림들은 기도 시간, 카바 방이 모스크의 올바른 방향 결정에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와 로마에서 점성술이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학에서 가르쳐졌으며 의학, 철학,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세 이슬람의 천문학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기초로 하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전통을 계속시켰으며 중세 시대에 걸쳐 첨성술의 실제적 적용은 무슬림 종교 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심도 있는 철학적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천문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약초의 치유적 속성과 황도대의 특정 별자리와 행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학과 천문학을 학과로서 결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은 덥고 건조하다고 여겨졌으므로 헬레보레나 담배 또는 겨자씨와 같은 맵거나 자극적인 맛을 지닌 식물을 지배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의학의 발전 때까지 컬페퍼와 같은 유럽의 본초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컬페퍼는 영국의 대표적인 의사, 천문학자 허브리스트입니다. 그는 중세시대에 활동했으며 의료 독점에 반대하고 일반인들이 의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라틴어로 쓰여진 의학서적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술은 식물치료법과 천문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다양한 처치법을 제시했습니다. 컬페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일반인들이 의학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인물입니다. 중세 이슬람의 천문학은 중세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지식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검색을 통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제 수준으로는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박하신 분들이라면 단박에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역시 난해하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저는 점성술이라는 것이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중세시대의 점성술은 천문학과 천체운동을 통해 인간 운명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의 점성술 전통을 계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점성술을 통한 예언과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당시 사회에서 점성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점성술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다양한 예언 기법과 사용 도구를 활용하여 그의 예언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는 천체운동을 관찰하여 인간 운명에 대한 힌트를 얻는 천체학적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타로카드, 오르치탄 등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예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 기법과 사용 도구는 그의 예언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은 현대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미스터리와 신비로움을 품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예언 중 하나인 1666년 런던 대화제는 여전히 연구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릴리 예언 연구는 예언과 점성술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와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은 학문적인 평가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신비롭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그의 천체학적 접근법과 예언 기법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순수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해석하며 천체운동과 인간 운명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평가와 논쟁은 윌리엄 릴리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예언과 점성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점성가로 그의 생애 동안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릴리는 특히 순간적 질문에 대한 천궁도의 해석에 능숙했고 그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다양한 주제와 시대에 걸쳐 있으며 그중 일부를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런던 대화제 예언 1666년 릴리는 약 14년 전에 런던 대화제가 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논쟁이 일어났으며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의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2. 기독교 점성술 릴리의 저서인 기독교 점성술은 164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순간적 질문에 대한 천궁도를 연구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수천 개의 순간 천궁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예언 릴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점성술 기법은 광범위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윌리엄 릴리의 예언력과 점성술 기술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예언에 대한 학문적 평가와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윌리엄 릴리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있으며 그의 업적은 점성술과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